들은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월 2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8일간의 단식을 중단하고 당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인데요. 표결에는 6명의 최고위원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총 9명이 참여를 했고 찬반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의결도중 회의장을 떠난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자신만 반대 표시한다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광환 최고위원도 거수 표결에서 우재준 최고위원만 반대한다고 손을 들었고 기권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8명의 찬성으로 제명이 결정된 셈입니다. 당적이 박탈된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징계를 취소하지 않는 한 앞으로 5년간 국민의힘 복당이 어렵게 됩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물론 2028년 총선 그리고 차기 대선까지 국민의힘 후보로는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해진 건데요.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인의 열망은 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별다른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저희가 라이브 폴로 방금 올렸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반드시 돌아가겠다,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올렸습니다. 1 가능하다, 2 불가능하다, 3 모르겠다인데요. 댓글창에는 관심 없다도 하나 좀 추가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차마 그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 부분을 넣지 못했다라고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김민아 평론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관련해서는 예상이 됐던 바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창에는 김민아의 독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절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글쎄요, 뭐 이렇게 불행해졌는데 뭐 독설을 해서 뭐 합니까? 네. 본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해요. 이게 뭐 터미네이터 2도 아니고 뭘 돌아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전히 이제 안전한 길을 가겠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정치적인 소양이 없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안전한 길을 간다라는 의미로 들리셨어요? 그렇죠, 뭐 돌아온대잖아요. 네. 국민의힘으로 돌아온다. 그렇죠. 나 오늘 제명이 되지만 돌아갈 테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건데 어떤 조건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 3가지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3개나. 예. 뭐 신당 창당을 하든지 예. 아니면 무소속으로 이번 선거에 어디든 나가든지 예. 그래서 이제 뭔가 복권을 하든지 아니면 3번째가 그냥 있는다잖아요. 근데 신당 창당은 뭐 지금 소위 말하는 친한계 사람들은 뭐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 실제로 조건을 따져봐도 신당 창당하려면 뭐 우르르 나와야 되는데 예. 비례의원들이니까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예. 소위 말하는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그럼 출마하거나 아니면은 뭐 가만히 있는다 2개인데 예. 그럼 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낮추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돌아오겠다는 건지는 그 얘기가 지금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냥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달라 이 한 줄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유력한 거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 네, 가만히 있으면 지방선거가 망할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의 지방선거가 망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장동혁 네 탓이다 하겠죠? 벌써 오늘도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물러나야 된다 이걸로 시동을 걸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 경선 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런 태도겠지만 경선 룰이 확정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하는 장동혁 때문에 선거 졌다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쭉 있을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당권을 잡으면은 그러면 한동훈에 대한 어떤 부당한 이런 징계를 좀 해소해주지 않겠냐 이건데 그건 장담할 수 없거든요 또. 그러게요.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때 가서 뭐 예를 들면 당권 경쟁에 누가 나서서 뭐 얘기를 한다. 근데 당권 경쟁에 나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가 지금 이 지지층입니다. 똑같아요. 이 당원층이에요. 똑같아요. 네네.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지방선거 패배가 장동혁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한들 그 한계가 한동훈까지 갈까요? 저는 이제 그 한동훈 복귀까지 못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한동훈 복귀까지 가는 그림을 만들고 무소속 출마하는 그림을 만들고 이러려고 했으면은 장동혁 단식 때 처신이 그랬으면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자연인의 입장에서 보면 네. 뭐 하러 갑니까? 장동혁 씨가 단식을 하는데 저도 안 가죠. 자연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 하러 가요. 그리고 뭐
며칠 했다고 뭐 하여튼 뭐 몸이 아파서 그랬겠지만 8일 저희 지난주 이 시간에 다뤘던 네. 것 같아요. 코에다가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코에 산소줄 달고 나는 밥을 안 먹고 심정지가 온다는 얘기는 처음 듣긴 했지만 아마도 지병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심정지가 올 정도의 다른 걸로. 그 이야기 많이 하셨죠. 그냥 이제 그랬겠지만은 그러고 있는데 뭐하러 가기 싫죠. 근데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때도 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날 가가지고 막 오는 사람들 자기가 응대하고 막 여기 오셔서 너무 반갑다고 뭐 너무 고생, 야 이거 대표님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막 이러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런 것도 안 하고 결국은 박근혜 씨가 와가지고 이 단식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보궐선거 나간다라고 하면은 어딜 나갈 수가 있겠어? 사실 수도권 같은데 가가지고 승부를 해볼 자신이 있느냐? 그럴 수가 없을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절대 단일화나 이런 건 안 해줄 것이고, 그렇죠? 한동훈 죽이려고 여태까지 이걸 했는데 예. 뭐 단일화 같은 거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나가기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한쪽에서 많이 얘기한 게 대구에 대구시장 누가 나가면은 예. 현역 의원이 나가면 자리가 빌 텐데 거기를 나가가지고 어차피 뭐 보수 내가 진짜 보수다 이거 하려면은 사실 그것도 저는 좀 의문이 있는데 내가 진짜 보수다 하려면은 대구에서 일단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대구부 소속을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실 그 단식 때 잘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구 사람들이 볼 때 이 장동혁 씨가 어쨌든 단식을 한 게 조금 뭐 의아하긴 했는데 박근혜 씨가 와가지고 끝내줬잖아요. 예. 그래도 장동혁 대표는 박근혜가 얘기하니까 듣네. 이게 있잖아요. 계속 병원도 안 간다고 하던 사람이 박근혜가 접을 하니까 접지 않습니까? 그러면 TK에서 볼 때 누가 우리 자식입니까? 한동훈, 장동혁 둘 중에요. 그래도 우리 자식이 누구예요? TK에. 그러니까 이런 정서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TK에서 승부를 보는 것도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본인도 그걸 아니까는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당내에 그래도 장동혁, 한동훈 좀 화해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식 국면에서 좀 마음을 접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안 되겠다. 한동훈 대표는 뭐 이거는 좀 제명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그 단식 끝나자마자 여러분 한동훈 제명 반대 지표 와주세요 올리잖아요. 그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왜요? 왜냐는 게 그 정부적 판단을 못 한다, 안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장동혁이 단식을 8일 동안 하고선 실려갔는데 예. 전직 대표를 지낸 사람이 예. 거기에 대한 한마디가 없이 아. 한동훈 제명 반대 집회 여러분 모여주세요 이거를. 나를 위한 이야기만 했다. 그렇죠. 예. 내 징계가 부당하다. 여전히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음. 징계가 부당하죠. 근데 그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밉보이거든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 당의 대표가 어찌 단식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은 그 정치하는 자리가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 정치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상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정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 거기에 맞게 처신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김영삼 전 대통령 흉내 내면서 김영삼 제명 그때 제명 파동 이거 하면서 그 흉내 내면서 지금 내가 진짜 민주주의고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얘기하면서 지금 자기에 반대하면 독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주주의야 이렇게만 가는 거는 제가 볼 땐 가망 없는 일이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가 좁혀진 것 같아서 뭐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김민하 평론가라면 어떤 길을 가라고 조언하고 싶으세요? 이미 근데 그 조언의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될 것들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 길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을 그냥 포기해라. 국민의힘을 포기해라. 포기하고 대선 때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인권 변호사를 하든지. 인권 변호사. 네. 여전히 유효한 카드는 인권 변호사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예, 할 거면은 예. 대선을 노리고 간다면 지금 계속 나는 보수다.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아무리 한동훈 전 대표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앞으로 보수가 거듭나는 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보수고 우리가 당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웃길까요 그게? 한동훈 전 대표 사실 윤석열이 데려와가지고 보수 정치에 심은 사람이다라는 인식들이 있는데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차라리 국민의힘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여기도 나오고 시사인 여기 시사인요? 여기 나와가지고 예. 김민하 평론가랑 그럼 같이 페어로 한번 방송 괜찮으실까요? 여기 앉아서 하든지. 예. 김민하 맞짱. 이거 하면 월급 더 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도 없으니까 여기 앉아서 한동훈 씨가 여기 앉아서 하든지. 뉴스 브리핑 아무나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저 유경험자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할 테니까 한동훈 씨가 여기 앉아 있든지. 두 분의 정치 평론은 저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둘이 싸우게 하겠지만은.
뭐 그런 거 하든지 이게 뭐예요 지금? 네. 네. 그러면 김민아 본격 정치평론 함께하다 제안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 넘어가 볼까요? 네, 헌재 비례대표 정당 득표 3% 제한 위헌이다. 네, 방금 전 나온 소식입니다. 네, 방금 전 헌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도 배분받지 못하도록 했던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 규정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소수 정당을 차별해서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봤는데요. 이른바 이 3% 컷오프가 사라지면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헌재는 정당법에서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있고 또 국회법에서 교섭단체 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늘어나더라도 국회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만약 이 3% 컷오프가 없었다면 지난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져서 급한 대로 AI의 힘을 빌려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구글 제미나이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 3%라는 조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최소 득표율은 약 1.09%에서 2.17%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2.25%를 얻었던 자유통일당, 그리고 2.14%를 얻었던 녹색정의당, 1.70%를 얻었던 새로운 미래는 각각 최소 한 석씩을 얻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네, 굉장히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오늘 것의 의미를 좀 해설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봉쇄 조항은 없어져야죠 사실. 네. 이게 물론 이제 양쪽의 극단주의적 세력들이 뭐 국회에 막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도 있지만 네. 과거엔 그런 우려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든 거지만 사실 네. 시대적 흐름은 이런 봉쇄 조항들은 계속해서 없애온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국 득표율 2%못 얻은 정당은 해산시켰거든요. 이제 해산됐습니다. 당이. 2% 이하면 아예 해산까지 됐다. 그렇죠. 물론 계산법이 2%가 이제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해산돼가지고 당을 다시 창당해요. 막 그 전국에 이제 5개 시도에 1000명씩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창당. 근데 이름을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이름을 막 바꿉니다. 또 아, 이게 소모적이잖아요. 예. 돈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졌어요. 2012년인가. 예. 이거 없어졌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3% 봉쇄 조항인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설명도 했지만 3% 봉쇄 조항 이전에 이미 국회는 사실 그런 극단적인 뭐 소수의 어떤 국회의원이 거기서 뭐 정말 무슨 국회에다가 무슨 뭐 뭘 뿌리지 않는 한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두 사례가 제 기억에 있는데 예. 분변을 뿌린 사례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뭘 이걸 터트린 사례가 있는데 그랬죠. 예. 예, 그런 사례가 있었으나 그런 물리력이 동원되는 이거를 혼자서 이제 하지 않는 이상 국회 운영 자체가 이런 극단주의 정당들 때문에 안 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 예. 헌법재판소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3% 조항을 뭐 이거를 뭐 없애더라도 일부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염려는 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미 비례대표 의석 자체가 46석으로 이제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고 그리고 비례대표가 아니더라도 이상한 국회의원들은 이미 일부 있어요 또. 아, 누군가요? 국민의힘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내란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이꼴로 만들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선도 못 긋고 그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정당 있잖아요. 거기는 뭐 3%룰 때문에 뭐 걸러졌습니까 거기가 언제?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요거를 청구한 정당이 어디냐?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 이 정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들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비주류 정당으로서 컬트 정당으로 완전히 이제 어떤 그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꼭 그럴 거냐는 뭐 두고 봐야 되지만 그거를 채울 어떤 비주류에서의 대안적인 정당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더라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그칠 게 아니고 기왕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이런 이제 논의가 선거법 개정이나 이런 데로도 가야 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예. 그러면은 요러한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왜곡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지금 이 헌법소원 낸 노동당, 그다음에 녹색당, 진보당, 미래당 이런 정당들은 그때마다 사실은 민주당으로부터 그 제안을 받는 정당들이잖아요. 그렇네요. 그 위성정당 예. 같이 하자고 비례위성정당 같이 하자고. 근데 이제 그런 소모적인 거 그거는 이제 제도를 국민의힘 때문에 사실 같이 왜곡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니까 정말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 한번 논의해 보자. 여기까지 논의가 가면 좀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사실은 참 보람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치권이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보람 있는 이란 단어가 되게 눈에 띄네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설탕 부과금 언급. 예, 어떤 내용이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설탕 부담금을 도입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과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20여 개 아이고 죄송합니다. 현재 전 세계 120여 개국이 도입한 정책인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설탕이 비만이나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를 발표하면서 2016년부터 각 회원국에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설탕 부담금 도입을 권고한 바 있기도 한데요. 최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에서는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80.1%가 이 제도 도입에 찬성을 했습니다. 탄산음료 과세에는 75.1%, 과자, 빵, 그리고 떡류에는 72.5%가 찬성 의사를 보였고요. 청와대도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여당도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언론에 설탕세라고 하지 말고 설탕 부담금이라고 말해달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국민에게 강제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크게 세금과 부담금으로 나뉘는데 특정 목적에 쓰이도록 걷는다면 부담금으로 보는 게 맞다는 논리입니다. 세금인지 부담금인지는 향후 정책 설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부담금이냐 세금이냐 형식적으로는 당연히 뭐 그 중요할 수 있죠. 근데 국민 입장에서 이제 세금이냐 부담금이냐가 크게 이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담금이라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뭐 이게 결국은 국민이 주머니를 더 여는 그러한 이제 결론으로 갈 거 아닙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도 요거를 뭐 가격에 반영하고 뭐 이럴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설탕세라고 부르든 부담금이라고 부르든 이런 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내가 그 피해자입니다. 네? 설탕을 많이 먹어가지고 피해자세요? 네, 설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사람이. 설탕 많이 먹어서 어떻게 되셨는데요?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막 이렇게.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부었잖아요 사람이. 많이 부어왔습니다. 콜라를 많이 드셨어요? 저 초등학교 때 콜라 킬러였죠. 아, 그때는 그리고 제로 콜라도 없었기 때문에 한모라는 분처럼 제로 콜라 애호가가 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설탕, 그러니까 당 섭취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에 두쫀쿠 열풍이 있는데 예. 두쫀쿠 얼마나 무서운 음식입니까 그게? 그 두쫀쿠 만드는 거 보셨어요? 마시멜로 들어가는 거? 너무나 마시멜로 들어가나요? 키에품 뭐 카다이품가 그거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속에 있는 게 카다이프. 예, 겉에가 예. 뭐예요 그럼? 아. 겉에 찹쌀떡입니까 그게? 아, 겉에가 찹쌀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시무시한 음식이에요 사실. 그거를 이제 다들 이렇게 드셨어요? 저 한 살면서 지금 한 3개 먹었죠 지금까지. 그 구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글쎄 그러니까 제가 불쌍해 보이는 자꾸 주더라고요. 오, 남들이 줬다고. 어디 갔더니 이게 예, 하나씩 예. 주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게 하나는 제가 사 먹었고 제 돈으로 너무 궁금했는데 사 먹었어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근데 그런 게 사실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제가 통풍도 있는데 그 옥수수 과당 시럽 이런 데 사실 이제 있는 성분도 여기에 이제 문제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과 이런 효과를 보는데 필요하고 첫째로 두 번째로 증세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어떤 측면이든지 예. 대한민국은 증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논리로든지 간에 논리를 만들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 어떤 증세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법인세 일부 정상화시킨 거 말고는 예. 그런 점에서 향후에 이제 증세까지 가는 과정에 이제 필요한 중간 논리로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도 국민들이 쉽게 수용할 수는 없는 얘기일 거다 이게. 결국은 먹는 거 맛있는 거에 예. 맛있는 거에 대한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이 논리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거를 국민들이 수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막 논쟁이 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가 될 수가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좀 설탕세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요 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건데 대통령도 강하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불만을 표시했거든요. 누가 설탕세라고 하느냐, 증세 프레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사실 그걸 걱정하는 거죠. 증세액이 선거 앞두고 증세액이 되면 이게 안 되니까. 아, 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미 얘기해버린 이상 분명히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계속 시비를 걸 것 같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를 아마 독재로 갖고 갈 거예요. 독재까지 가나요? 네, 뭐 설탕도 독재한다 뭐 이렇게 갈 거야 아마. 근데 네.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논의도 많고 예. 뭐 시행하고 있는 일부 뭐 다른 방식일 수 있겠지만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있는 논의에 없는 논의를 갑자기 꺼낸 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이제 난관이 있을 것 같아요. 도달하기까지.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뿐만이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의 어떤 그 증세 논리나 이런 게 필요하죠. 요거는 지금 국민 일반의 여러 가지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치는 간접세적인 어떤 효과를 낸다고 해서 한쪽에서 이제 좀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간접세 포함해가지고 사실은 증세 논의는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책임 있게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설탕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민하 평론가는 찬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설탕세 매기고 나는 설탕을 끊겠습니다. 오, 그러면 이 세금이 원하는 효과 혹은 부담금이 원하는 효과를 딱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고 여러분은 아니겠죠. 여러분은 두 쪽구 사 먹겠죠. 저 원래 단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짠 게 더 좋아요? 짜고 기름. 예, 전 짠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저 우리 소금세는 좀 예민할 것 같은데 예, 설탕세는 괜찮을 것 역시,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역시 합니다. 영포티야. 네.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오늘의 이제 그 힘든 걸 풀고 이런. 갑자기 거기서 소주가 왜 나와요? 네, 하나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자막에 그 설탕 부가금이라고 나갔는데 이제 통상은 두 개를 섞어 쓰긴 합니다만은 더 많이 쓰는 것이 부담금인 것 같아서 자막을 이렇게 좀 교체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뭐 설탕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아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해주셨던 이야기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월 29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장윤성, 고현준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